안녕하십니까. 센스쟁이 은사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뻥이요. 아, 맛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주 이쁘게 판서가 잘 돼 있죠. 1학년 8반, 5반 교실인데요. 1학년 8반 학생들이 판서를 해줬어요.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귀여워요. 자기만의 낙관을 찍어놨네요. 자기가 했다. 추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0년대는 어떠한 시대 상황이었는지, 20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30년대 이후, 사실은 여기 뭐 있지, 이후가 붙어요. 한국의 중반, 이제 이후인데요.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로, 지금, 영상은 남궁진 학생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영상이 그지 같으면 여러분 혹시나 뭐 화장실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째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글씨 잘 썼죠. 되게 잘 썼어요. 요건 이제 제가 쓴 거고요. 약간 티나죠? 그래가지고 지렁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에이스. 8반의 에이스. 바로 의진. 에이스 잘 썼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자, 1910년대 한번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통치 방식은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력으로서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다스리고자 한 거죠. 사실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솔직하게도 얘기했지만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죠. 우리 교직사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바로 헌병 경찰 통치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헌병은 사실은 군인들의 경찰이죠. 그런데 이 헌병을 일반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해. 지금 카메라 떨린다고 지금 딴 친구들한테 말하거든요. 굉장히 어수선하네요. 이 헌병 경찰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세금을 걷는 일, 그 다음에 일본어를 보급하는 일 등 국민들 이러한 일상생활까지 간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딱 칼과 총을 차들고 나가서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선은 1910년대 먼저 살펴보면 1910년대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짱은 바로 조선 총독이에요. 조선 총독인데 이 조선 총독은 육해군 장군 출신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이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존재죠. 이 조선 총독 밑에 정무총감은 행정,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하게 되겠죠. 치안을 담당하니까 이 경무총감 밑에 바로 헌병, 경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뭔가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두게 되는데요. 이제 자문기관으로서 그닥 큰 역할은 안 하고요. 여기 이제 친일 인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헌병 경찰들을 곳곳에 두면서 우리나라를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이 헌병 경찰에게는 특별한 권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결 처분권. 바로 그 범죄 현장을 보는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이제 조선인들에게 더 무서웠던 것은 우리 의지가 잘 표현해놨죠. 더 크게 옆에다가 조선 태형령. 태형령이 뭘까요? 그렇죠. 진이 표현에 따르면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근데 누구만 때릴 수 있는 거야? 조선인만 때릴 수 있는 거야. 우리 얼큰이 우리 경진이가 아주 잘 들어서 죽었어요. 옆에 우리 얼큰이 친구들 많이 모였네요. 광재, 얼큰이, 승우, 얼큰이. 아주 잘 모여있어요. 이 시기는 얼마나 더 공포스러웠냐면 관리나 교원들, 선생님 같은 그런 교원들이 칼을 차고 제복을 착용을 이것도 쓴 거예요? 망치. 칼이죠, 칼. 망치. 신났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유치하네. 이제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칼을 싹 차고 다니면서 이제 존다거나 말 안 들으면 칼로 그죠? 딱 보이면 이제 말을 쫙 듣게 되죠. 이러한 모습으로 공포 정치를 지원하게 되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출판이 빠졌네요. 나같이 출판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1910년대의 통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각하면 손톱 하나씩 빼고 엄마 지각하겠어요? 줘라. 그러면 여기 귀 1cm 직칼로 자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때리고 해야지 말을 잘 듣는데 요즘에 너무 인권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요. 선생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체벌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니네는 상관없잖아. 니네 시대에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보너스로 적어놓다면 교육제도도 보통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4년 정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가 바로 1919년 아이고 3.1 운동을 계기로 인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1920년대 들어가면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치가 행해지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조선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이제 똑같이 우리 일본인처럼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병경찰제도를 폐지를 하고 보통경찰제도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지금과 같은 그런 경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관 출신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 출판, 여기 보니까 집회가 있네요. 네, 숨어 있었어요. 내가 찾았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이제 관리나 교원의 제목, 그리고 망치는 원래 안 들고 있었으니까요. 망치, 이제 칼을 차던 것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태양령 역시 폐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1920년대 통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19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다. 즉 우리나라를 속이는 행위였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 바로 보통경찰제를 시행했지만 경찰관서와 경찰의 수를 대폭 증가시킵니다. 몇 배 이상 많아지게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만 보면 괜히 쫄게 되는. 여러분들 그러나요? 나만 그러니? 괜히 운전하다가 경찰 지나가면 나 잘 가고 있는데 괜히 쫄아요. 경찰은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만도 어땠을까? 헌병경찰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찰이 많아졌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잡는, 독립운동가들을 잡는 그런 고등 경찰이라고 하는 존재를 새로 둠으로써 더욱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압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관 출신 총독 임명 가능하다고 그래놓고서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 검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교원의 제복, 칼 없애고 조선 태형령을 폐지했지만 새로운 법안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이제 이러한 법안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교육제도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통교육이라고 해서 4년을 6년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실업교육을 강조하거나 이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교육들을 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화 통치를 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민족이 이제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민족 분열 정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요. 야, 우리가 이제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자. 여기 잘해주니까 일본의 통치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안에서
자치권을 얻던가 참정권을 얻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이렇게 민족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제 1920년대 그러한 통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30년대 이후로 넘어가죠. 드디어 꼬불꼬불한 글씨로 넘어오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는 우리가 황국 신민화 정책이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아예 없애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완전히 만들고자 했던 거죠. 물론 하루 1급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낮은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것을 매번 암송을 하게 해. 애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암송을 하게 해야죠. 사랑의 표현인가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일본의 그런 신들, 일본의 전쟁 영웅들을 이제 신사참배, 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 성을 이름을 바꿔버리죠. 나카무라 은사 뭐 이렇게 다 미치코 이런 식으로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 사용 금지, 일본어 강제 사용시키고요. 신문도 이제 폐간하는 그런 모습들이 1930년대 이후, 중반 이후 40년대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처음에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공포정치로서 통제하고자 하지만 우리나라가 저항하게 되자 문화통치로서 우리나라를 속이면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이미 이제 통치가 한 30년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이 꼭 필요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통치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한 민족성을 없애고 완전히 일본인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 방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또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인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각각의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용어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니까요. 그러한 그때 당시에 일본의 경제 침탈과 그 다음에 이러한 일본의 통치 방식 잘 구분해서 시기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